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외환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흘 전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00원 선을 넘어가면서 당국이 처음으로 구두 개입까지 나섰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정부의 대응은 어떤지 살펴봅니다. 경제 전문가시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인사 나눠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인철 소장님 원래 저희 방송 오시면 굉장히 과묵하게 계시는데 오늘은 그 박성태 실장을 보고 굉장히 반가워하시 한박 웃음이. 저와 이제 전전회사에 제 전전회사에 같이 있었던 한국경제 선배입니다. 시절에 예. 예. 한국경제 TV에 같이 있었던 선배입니다. 아, 인재가 많습니다. 한국경제. 네. 야, 자주 모셔야겠어요. 예, 알겠지. 맨날 말만 이렇게 하고 정치만 섭외하더라고요. 정치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예. 자, 이제 환율 얘기해 볼 텐데 이 1,400원대 환율, 이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이제 2022년 이 정도뿐이었는데 사실상 네 번째입니다. 사상 네 번째. 어떻게 봐야 될까? 이번 환율 흐름. 일부에서는 뭐 뉴노말이다, 아니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증시 환율 보면 현기증이 나요. 하루하루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 또 아니면 자녀 유학 보내셨던 분들 굉장히 민감한 뉴스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우리나라 지금 뭐 반도체 수출 잘 되고 있다며 무역 수지도 뭐 10개월치 흑자고 그러면 또 1분기 외국인들 거의 사상 최대로 국내 주식 샀어요. 그뭐 15조 원 넘게. 예. 아니 달러 들어오는 거 아니야? 달러 들어오는 거 맞잖아요. 예. 달러 빠져나가기보다는 뭐 우리가 뭐 무역 적자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 변수가 너무 큽니다. 일단 중동의 위기, 제가 트리플 악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다음에 미국 달러 강세, 이른바 킹 달러예요. 우리나라 통화만이 아니라 일본은 더 굴욕적입니다. 우리는 뭐 6개월 정도의 만에 최저지만 일본은 34년 만에 최저예요. 엊그저께 한국과 일본 이제 외환당국 수장이 네. 공동으로 구두 개입한 것도 역사상 없어요. 어허. 그랬는데 당일 원화는 떨어졌어. 원달러 환율은 떨어졌어요. 막혔다는 얘기죠. 예. 근데 굴욕, 일본 엔화의 굴욕. 엔화는 34년 만에 최저를 또 찍었어요. 어허. 안 먹히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전 세계가 다 킹달러, 이 미국만 너무 경기가 좋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우리는 일회성 요인이 있어요. 그 주식 투자하셨던 외국인 분들이 배당을 4월에 받습니다. 이 돈이 어마어마해요. 이 돈이 거의 한 1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야, 좀 배당 받았어도 이 한국 기업들 반도체 앞으로 더 좋을 것 같으니 배당금 다시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환율이 뛰어버리면 셀코리아. 한차 손 발생합니다. 어. 그래서 연초에 1,300원 밑돌던 환율이 지금 뭐 16일 날 1,400원 넘었고 오늘도 예. 뭐 거의 10원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 악재가 한꺼번에 짓누르다 보니까 예. 뭐 좋은 뉴스는 안 반영되고 나쁜 뉴스는 굉장히 좀 잘 반영되고 있어서 아마 조금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이런 변동성이 큰 장세가. 지금 사실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건. 그럼 이제 외국 투자자 중에 지금까지 원화 가치가 어느 정도의 달러가 하나의 박스권으로 움직였다고 하면 지금은 거의 가장 낮을 때다. 그러니까 지금 원화 가격으로 주식을 사놓으면 나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오히려 환차 이익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은 없을까요? 그게 이제 일장의 박스권 안에 움직일 때를 전제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외국인들이 과거처럼 빠져나갈 거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제 1,400원 올랐던 게 과거 세 차례 있고 이번이 네 번째인데 네. 뭐 IMF 위안위기,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가장 최근에 2020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예. 때문에 회사채 발행이 안 됐잖아요. 아무리 뭐 높은 금리를 줘도 채권 소화가 안 됐던 시절에 있었던 예. 우리 자체적인 문제였는데 지금 아까 이제 트리플 악재 가운데 미국발 악재 그리고 중동발 악재는 대외 요인이잖아요. 그리고 4월 배당은 일회성 이벤트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와 같지는 않다. 그리고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때와 지금 다른 거 당시에는 일단 워낙 우리가 이제 좀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예.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런 변수를 감안하게 되면 과거와 같이 이제 이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국가 경제가 흔들렸던 외환위기는 없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단기 부채가 워낙 많았고요. 과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그 꽁은 돈이 더 많았어요. 이른바 채권국 채권을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온 국가이기 때문에 이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순채무국이었다면 지금은 단기 부채 비중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이제 받을 돈이 더 많아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외환 보유액도 지난해 말 기준 한 4,200억 달러 이 정도면 세계 한 9위 정도 수준이니까 아하. 이제 좀 조금 뭐 1,400원 넘어서면 급하면 이제 외환 보유액으로 이제 달러 풀어서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처럼 갑자기 또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본토를 공격한다든가 이런 게 나오면 출렁거립니다. 오늘도 한 장중한테 20원 넘게 오르내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대외 요인이 많아졌어요. 미국하고 중동이라는. 예. 특히 미국은 지난 3월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좀 뭐 물가 좀 잡히는 걸 보니 6월 정도에 금리 인하하고 연중 3차례 정도는 금리 내릴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6월 금리 인하는 이미 물 건너갔고요. 7월도 아니다. 중립이고 9월 정도에 가면 할까? 그리고 3차례가 아니라 예. 한 번 내지 2번 정도 연내 인하할 수 있다라는 거고 오늘 새벽에 또 충격적인 건 그 연준 의원들 가운데 넘버 3가 있어요. 뉴욕 연방은행 총재를 넘버 3라고 하는데 네. 연준 의장, 부의장 밑에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있어요. 네. 이분이 필요하다면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도 해야 한다. 지금 물가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발언을 하니까 연준의 이제 이 그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가 또 최고치를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야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 거 아니야? 점점 연준 내 매파의 목소리. 오히려 이제 금리는 확실히 2% 선까지 물가가 떨어지기까지는 이제 고정해서 가려는 그런 이제 스탠스가 지금 풍기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지금 미국하고 중동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왜 이렇게 경제가 좋은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왜 이렇게 안 잡히고 이렇게 킹 달러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미국 무슨 산업이 잘 되고 있죠? 흔들릴 줄 알았는데 네. 고용도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IT 기업들 실리콘밸리에서 다 감원하잖아요. 예. 뭐 애플서부터 다 감원한다고 테슬라부터 구글도 그러고 있는데 테슬라, 예. 애플, 아마존 다 감안한다고 예. 했어요. 예. 감안한다고 했는데 IT 업종 일자리가 없어지면 예. 동부로 가면 서비스업 일자리 넘쳐나요. 구직이 되고 예. 그러다 보니 일자리가 늘 그 환상적인 정말 완전 고용 수준의 실업률입니다. 3%대예요. 그런 일자리 있죠. 그다음에 소비도 보니까 지난달도 예상치보다 2배 이상 늘었어요. 원래 연 5.5%면 거기는 이제 모기지 금리라고 해서 주택자를 안 사야 되거든요. 예. 모기지 금리 30년 만기 금리가 7%예요. 그래도 주택을 사. 어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이자를 감내할 만큼 임금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내리기가 과거보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고용 지표 좋아. 물가 여전히 높아. 여기다 소비 지표도 괜찮네? 이러니 이 IMF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올해 미국 경제 전망 잘못했습니다. 여기 1월, 4월, 7월, 10월 1년에 4번 수정하는데 올해 미국 경제요. 2.1%가 아니라 2.7% 성장하는 겁니다. 3% 가까이.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예. 지난해 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역전됐다고 해서 엄청나게 이거 IMF 처음이야. 한국의 굴욕이야 이랬거든요. 예. 사이즈도 다르잖아요. 우리랑 일본이랑. 근데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 2.3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GDP 규모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15배 차이 납니다. 미국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웃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좋다는 겁니다. 그럼 바이든 재선 되나요? 그건 또 별다른 문제. 왜냐? 그래요. 물가 오늘 뉴스 보셨죠? 물가는 표심에 가장 영향을 큰 게 뭐다? 물가예요. 물가예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네타냐후 총리한테 하지 마라고 시그널을 보내는 이유가 물가 때문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건 뭐 대형차 끌고 다녀요. 유가 오르는 거 그걸 못 봅니다. 바로 민심이 나빠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는 물값보다도 기름값이 싸거든요. 그래서 대형차 몰아요. 식구수대로 대형차를 다 갖고 있어요. 트럭 몰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면 물가가 계속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예. 당연히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에요. 얘네는 전략적 비축을 풀는데 계속 풀었어요. 물가가 오르니까. 왜냐? 9.3%까지 물가가 올랐잖아요. 이게 반세기 만에 처음이에요. 미국 물가가 이렇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전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지지율 차이가 났던 것들이 물가 때문에 그래요. 못 살았던 분들. 그래서 자꾸 이제
뭐 러스트벨트 같은 데 가서 이제 다시 중국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야 중국 니네가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야 철강 같은 거 덤핑하는 거 아니야? 아하. 이러면서 관세 막 3배 때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다 예. 표심 잡기 위해서. 아하. 이 블루 칼라들 어떻게 하면 이제 내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물가 때문에 아마 굉장히 미국도 힘들고 미국 힘든데 물가 때문에 힘든데 우리는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들어요.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안 내려주게 되면 한국은행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금리를 동결해도 시중금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이든 역시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원래 트럼프 전공이 중국 때리기였는데 바이든까지 이렇게 중국 때리기를 하면 이게 그러면 바이든의 경제 정책도 트럼프와 유사하게 가는 흐름입니까? 자국 우선주의? 일단은 표심에 장사 없다. 표심의 장사 없다. 일단 물가를 잡아야 되고 러스트벨트를 잡아야 되니까 엊그저께 나왔던 뉴스에 아니 지금까지는 계속 IT였잖아요. 반도체 때리고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배터리 때리고. 맞아요. 근데 갑자기 철강하고 알루미늄 들고 나왔어요. 전통적인 제조업이란 말이에요. 예. 여기는 미국의 러스트벨트라고 해서 뭐 미시간이라든가 굉장히 좀 블루 칼라들이 밀집돼 있는 데 가서 이제 이 캠페인을 하다 보니 그 지역에 2020년 야 당시에는 내가 거기를 싹 먹었는데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가서 아하. 야 내가 재선에 당선이 되면 이제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60% 매겨버릴게. 이렇게 얘기하니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하. 급하니까 막 내놓은 거예요. 바이든도. 바이든도. 아. 3배 올리겠다. 현재 한 7.5%인 걸 25%까지 인상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이게 바로 이제 정치적인 어떤 표심, 포퓰리즘이죠. 정말 겨냥한. 그럼 그 철강업계, 중국 철강업계를 건드리면 우리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업계는 그럼 어떻게 될 반사 이익 것이냐? 같은 거. 반사 이익.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근데 미국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아, 이미 그런가요?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음.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산 기업들한테 2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옵션을 줬어요. 하나는 뭐냐? 야 수입 물량을 점진적으로 줄일래? 아니면 고율의 관세를 먹을래? 받을래? 그때 우리 철강 기업들은 아유 수입 물량 자체적으로 좀 줄이겠습니다.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우리가 한 380만 톤 이상 미국에 수출했는데 지금 점진적으로 한 200만 톤 내외로 줄였어요. 그래서 여지가 없어. 중국이 수출을 못하게 되더라도 아하. 우리가 그 수출 이제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갈 여유가 없어요. 또 하나는 이미 중국은 너무 많이 맞아서 아하. 중국의 안 이 아파요? 철강 수출 비중이 거의 한 5년 새 반토막 4분의 1토막이 났어요. 점유율이 한 3.7%? 몇 프로밖에 안 돼.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중국 경기 너무 안 좋잖아요. 중국도 안 좋죠. 그렇죠. 중국 경기 너무 안 좋으니 아니 미국 수출 맡기면 그거 어디 가겠어? 다른 나라 갈 거 아니에요. 예.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유럽 다 풀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철강 산업 좋지 않거든요. 아는데 이게 우리까지 덤터기로 오히려 철강 산업 침체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이게 더 큰 우려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환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이제 환율 박스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일각에선 1,450원까지 열어놓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연말에 1,500원도 불가능한 실효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상단은 일단은 우리가 뭐 막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막치는 건 불가능하고 언제라도 1,400원 위로 올라갈 수 있고요. 당연히 뭐 이제 이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은 다음 차트하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1,440원이다 50원이다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건 별 의미가 없다. 다만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우리가 경제 위기로 인한 우리 내부적인 문제로 인한 위기였다면 걱정할 만해요. 근데 저는 일단 긍정적인 게 뭐냐? 한미일 재무장관이 한 목소리를 냈다는 거. 최근에 달러 대비 원화 가치, 엔화 가치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라는 건 지금 한국과 일본 재무장관의 공동 구두 개입에 이어서 한미일까지 공동 구두 개입에 나설 수도 있고 환율 안정시키는 방법은 그거예요. 2가지가 있어요. 스무드 오퍼링이라고 해서 이처럼 구두로 야 지금 나는 달러 갖고 있는 난 달러 짱. 잘못하면 니네 지금 이 불필요하게 달러 사자 얘기하면 달러 풀 거야. 시그널 주는 거야. 엄포 넣는 거예요. 예. 먹혀요 일단. 아하. 근데 그게 효과는 제한적이야. 근데 2번째는 진짜 풀어요. 그게 외환보유 요객이에요. 그다음 3번째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통화스와프예요. 통화스와프인데 우리는 일본하고 지난해 6월에 100억 달러 통화스와프했어요. 통화스와프라는 건 자국 통화 맡기고 내가 필요할 때 빌려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본에 엔화 빌리고 우리 원화 빌려주는 거냐? 아니야.
이번 통화 스와프는 달러 베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억 달러라고 하면 한 14조 원 가량 일본 은행에서 빌려다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통화 스와프가 풀리면 시장에서는 야, 이 시장은 뒤에 야, 기축통화가 버티고 있어. 변동성이 줄어들어요. 2008년에도 그렇게 안정이 돼 왔고 근데 다소 아쉬운 건 뭐냐? 우리가 미국과는 통화 스와프가 국가가 아니야. 미국은 준기축통화인 5개 국가만 무제한 상설 통화 스와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는 무제한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이 사실 34년 만에 최저니까 달러 급한 건 일본이야. 우리나라보다 더. 근데 우리나라보다 미국 달러를 쓰겠죠. 그러다 보니 이 통화 스와프를 해결했다라는 말만 이제 하더라도 시장에 나와도 여기는 안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주식 시장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인해서 지금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고 떠나는 뭐 셀코리아가 본격화됐고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아까 소장님 또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도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은 1분기 동안 15조 원을 샀는데 대부분 반도체주예요. 반도체주인데 저는 과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정말 팔고 나갈 것인가를 보면 나온다. 1분기 내내 사들였고요. 그리고 중동 전쟁 지금 이스라엘의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 본토 공격했던 지난 10일 기점으로 봤더니 예. 하루하루 삼성전자를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잠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도 많이 사와서 팔아도 이득이야. 팔아도 이득인데 이 자금을 갖고 환차손 때문에 환차손 연초에 한 1,300원이던 게 지금 한 1,380원이니까 한 8% 정도 원화가 평가 절하된 거죠. 예. 주식에서 8% 이상 못 먹으면 손해예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예. 근데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봤더니 영업이익이 10배 늘었네. 931% 늘었거든요. 야, 그러면 지금까지 8만 전자 이게 아니라 10만 전자 갈 수도 있어. 계산해 보니 20%가 넘어. 그냥 사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삼성전자를 대규모로 팔고 SK하이닉스를 팔고 나간다? 이러면은 좀 불안해질 수 있다. 근데 아직은 간 보고 있다. 간 보고 있다. 네. 네, 박 시장님. 환율이 이제 계속 높게 된다면 수출 기업들은 어쨌든 그 비싼 달러로 수출 대금을 받게 되니까 이득이 되잖아요. 그런 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자기 상품도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생기고. 맞습니다. 수출 주도 기업은 굉장히 이익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환율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기업들 싸지고, 네. 일부 기업들 정말 해외에서 경쟁하고 있는 수입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좀 오른 것도 있어요. 네. 그런데 왜냐 거기는 이제 이 달러 받고 이제 매출 많이 나오고 해외 기업과 경쟁했는데 이제 원화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많이 팔리겠죠. 원가 경쟁력에서 예. 거기에다 $8를 원화로 갖고 오게 되면 더 많은 돈이니까 환차 이익까지 볼 수 있어서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로 어떠냐?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원자재, 원유라든가 철강이라든가 각종 원자재를 수입해다가 국내에서 조립 가공하고 완제품을 갖다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에는 달러 갖고 사와야 돼. 수입 물가가 올라요. 아. 그러니까 부정적이에요. 수입 물가가 있군요. 맞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야, 원화 가치 떨어지면 해외여행 갈 때 돈 더 내야 되고요. 네. 또 그다음에 자녀 유학 갔다 오면 유학 비용 더 들어가요. 아. 역으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야, 한국 오면 돈 쓸만 나네. 네. 우리 일본에 엔화 가치 떨어져 가지고 일본 많이 일본 가고. 가는 것보다 다 일본으로 갔잖아요. 제주 가기보다 일본 가고. 맞습니다. 뭐.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개인도 마찬가지로 희비가 엇갈리지만 그러나 이게 문제는 뭐냐? 이게 중장기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경제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 체력이 그만큼 약화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하. 전반적으로 보면 수입 물가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쳐요. 특히 국제 유가. 국제 유가는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농수산물보다도 국제 유가는 기본적으로 전기가스와 같은 제조업의 원가 경쟁력을 낮춰버리거든요. 유가가 환율이 10%씩 올랐다. 기업들이 앉아서 원가가 한 3, 4% 이상 더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그 원가를 기업들은 이 3, 4%만 올리느냐? 그게 아니야. 왜냐? 거기다 환율도 환차익 생각해야 되죠. 거기다가 이 인건비 생각해야죠. 부대 비용 생각해서 두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 다 두 자릿수예요. 치킨, 뭐 피자, 그다음에 코코아, 뭐 이런 것들 설탕 30, 40%, 50% 하물며 조미김
50% 넘게 올랐거든요. 맞아요. 김 되게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네. 장관님 네. 김에 민감하시군요. 조미김 그렇게 20-30%씩 올랐어요. 총선까지는 그나마 대통령 정말로 아. 공공요금은 묶어놨고 일반 가공식품은 정부 눈치 보느라고 못 올렸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감내하지 못하고 원자재 충분히 갖고 있던 재고가 다 소진되면 새로 사오는 건 비싸게 사오기 때문에 예. 그걸 가공식품에 차츰차츰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제 시장 기초에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서 약간 벗어났다. 이거 참 애매한 말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 좀 괜찮다는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든든하게 예. 과거처럼 우리가 이제 달러 없어서 쫓기지는 않으니 우리 시장에서 이제 투기 세력이 교란시키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 그다음에 이렇게 안정을 해줘야지만이 외국인 입장에서도 야 변동성이 좀 줄어들게 되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심리적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은 아마 이걸 이제 스무드 오퍼레이팅 다음 단계,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를 갖고서 직접적으로 달러를 풀 거예요. 풀고 있습니다. 이건 예.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이는 거지. 오늘 달러 풉니다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달러를 풀고 있고 거도 안 된다라고 하면 아 우리 지금 마이너스 통장 저 일본 거 꺼내 쓰고 있다. 이걸 바로 이제 내놓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율은 저는 막 과거처럼 올라가서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걱정되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물가거든요. 수입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이렇게 되면 미국도 걱정이지만 금리 내리지 못하죠. 고물가 계속되죠. 지금 뭐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4월 되면 이 중동 이전만 하더라도 4월 되면 물가 2%로 내려올 거야. 그리고 연말 가면 물가 한은과 정부가 한 2.6% 예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고유가 지속되고 고환율 지속되면 유가 2% 맞추기 쉽지 않아요. 아마 한 증권사에서는 8월까지도 예. 3%대 물가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장에 좀 안 좋은 신호가 굉장히 많네요. 지금 우리 경제는 그럼. 그러니까 좀 불안해요. 예. 한 거기다 3, 예. 또 이스라엘이 이상한 거 해가지고 기름값도 오르고 음. 국제 유가도 오르는데 환율도 올라서 우리는 훨씬 더 비싼 값에 사오고. 그러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면 물가 지수에 여야 다 내놨어요. 총선에서. 예. 한 군데 1인당 25만 원, 한 군데는 또 부가세 이제 한시적으로 5% 낮추겠다라고 했는데 둘 다 안 됩니다. 네. 둘 다 시장에 돈 뿌리는 거예요. 네. 기름 붓는 거거든요. 14조 원 시중 유동성 풀리면 그게 다시 수요가 더 늘어나요. 그래서 물가가 더 잡기 어렵습니다. 이건 대책이 아닙니다. 여야 잘못하고 있어요. 둘 다. 그 한 2분 30초 남았는데요. 그 부동산 PF 문제 막 얘기 나오고 예. 지금 오늘 뉴스 나온 게 태영건설 윤세영 회장이 물러나겠다. 회장 포함해서 임원 22명 감축하겠다. 뭐 급여도 줄이겠다 하면서 이제 PF 문제 상징적으로 또 태영 얘기도 나와 SBS 태영 얘기도 나오고 어떻습니까? 지금 부동산 PF 대출 연체 문제 심각하다고 하는데. 대출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10% 두 자릿수가 넘었어요. 아. 근데 땅 사기 위해서 놨던 브릿지론 땅은 받아놨는데 예. 매달 음. 조 이상의 이 받아놨던 돈들의 10% 이자를 매달 물어야 돼요. 땅만 사놓고 뭐 짓지도 짓지 못하고 못하고 있고 아. 막혀 있으니까. 아. 하물며 강남의 로얄 부지도 아니 저기 못 들어가겠습니다. 은행들 다 손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유가 올라서 그 건설 그 기본 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원자재. 30% 올랐고요. 아하. 그러다 보니 분양가가 올라가고.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 둔촌주공 사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곳곳의 사업장에서 지금 못하겠다. 야 기존에 했던 것 사이에 2, 3년 사이에 지금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아하. 빨리 이 공사를 증액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두 손 들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 시공사도 문제고 시공사도 문제고 시행사도 문제고 수분양자도 문제고 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중국도 우리랑 비슷해요. 중국은 더 심각하고요. 예. 우린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예. 막 리츠를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조 원의 이제 펀드도 조성을 하고 기금도 조성을 하고 네. 있긴 해요. 예. 근데 제 생각은 그거예요. 일단은 이제 굉장히 큰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제 대마불사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옥석 가리기 해야 된다. 아하. 그래서 이게 정말로 부지사 났던 곳에 이제 계속 오랫동안 잠겨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헐값에 내놔라. 아하. 그래야지 분양가가 낮아지거든요. 손해 보고 내놔야 되는데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전문가들 그 말씀 많이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진짜 손해 보고 맞아요. 내놔야 된다. 그 탐욕을 예. 줄여야 되는데 예. 아유 그래 언젠가는 도와주겠지. 저 이거 놔두겠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겠네요. 맞아요. 시장 논리를 하고 옛날 같이 맞아요. 뭐 막 대마
무조건 정부가 돈 넣어서 살려준다 이런 식으로 가진 않는다라는. 맞습니다. 그래야지 분양가가 낮아져요. 아, 결국 궁극적으로 옥석 가리기를 하고 해야지 무조건 이제 뭐 16대 뭐 그 시공 능력 회사라고 해서 예. 살려주고 아하. 또 그다음에 뭐 100대 회사로 사여주고 미치는 파장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못 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그렇게 시장 논리를 해야지 결국 부동산 가격도 잡힐 것이고 분양가 그러니까 내려간다. 부동산 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 아, 일단 분양가가 너무 많이 높아졌어요. 아. 지금 하고 있던 데들의 이제 사업비를 증액해 달라는 이유가 레미콘 올랐죠, 인건비 올랐죠, 이런 것들 때문이기 때문에 이걸 좀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 풀리는 거예요. 100개, 10개 중에. 경제 상황 앞으로 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